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듯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면닷컴 최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유치원과 초등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게 답일 것 같다는 소위 말해서 잠정적인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답도 정답이지만 왜 이러한 정답이 이끌어 나왔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평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초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작년보다는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보시면 그 몇몇 이상한 문제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험 치는 사람들만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초특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상한 문제, 이때만 이상한 문제는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에 안 넣은 부분을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냈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학교 초등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문항 1번을 보시면 기역에 해당하는 교과군 두 개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할 수 없는 교과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 단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단부분에서 교과에서는 두 개를 줄일 수 없고 창체는 마찬가지로 줄일 수 없죠. 일단 교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체육과 예술, 음악, 미술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정답이고요. 만약 음악, 미술만 썼다고 하면 아마 틀렸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 예술, 가로에서 음악, 미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번 1.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 쓰라고 했죠. 자, 니은 내용을 보시면 수업 시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50% 감축해서 창체로 운영할 수 있죠. 근데 창체로 운영할 때에는 당연히 남아있는 과목들의 이제 수업 시수나 또는 남아있는 과목들의 내용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들어갈 내용이 뭐냐? 네, 학생의 수용 수준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의 수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행 수준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일단 기억해야 될 건 시수 감축은 두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실천 방안을 검토하는 디귿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학교에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데가 있죠. 그 심의하는 곳에서 뭘 한다고? 이러한 시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한다. 네, 이거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리을을 실행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두 가지 쓰라고 하죠. 자,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중 교수 학습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정 중심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유형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이 고려할 사항이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할 때에도 어떻게 확인하느냐? 똑같은 내용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뭘 봐야 되냐? 이 나왔던 내용의 전후 내용을 좀 더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 내용에 나왔던 내용도 냈고 새로 나왔던 내용도 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나왔던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수행사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1번 문항. 자, 가에서 시지각 발달 검사에 표준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거해서 은주의 일반 시지각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일반 시지각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100의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표준 편차가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70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15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70에서 15를 뺀 55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SD에 속하겠죠. 근데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SD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약 2.5%가 정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밑으로 되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은주의 시지각 발달 검사 중 일반 시지각 지수가 어느인지 쓰라, 즉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하이기 때문에 심각한 지체를 보인다 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일단 포인트가 뭐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현재 일반 시지각 지수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 2 표준편차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해석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뭐 심각한 지체라든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과 이 4번 같은 경우, 왜 이거는 이승희3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자, 다와 라와 같은 채점 문항을 구성한 이유를 기획과 관련시켜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사 절차, 이거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중등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절차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수행사정의 초점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사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초점이 있죠. 첫 번째, 과정만 보는 게 있고, 두 번째, 결과만 보는 게 있고, 세 번째, 결과와 과정 모두 다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같은 경우 뭔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근데 지금 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라와라는 표현은 과정과 결과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채점 문항을 구성한 이유를 기획과 관련식을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따라서 과정과 결과를 둘 다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점 문항 구성하는 이유를 기억과 연관시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다와 라의 수행사정 방법의 명칭을 각각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사정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평정 척도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겉목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총체적 채점 방법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정 척도 방법의 다른 말이 뭐 구체적, 분석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와 비교되는 말이 총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총체적 채점 방법. 총체적 채점 방법. 그리고 라에 나와 있는 게 평정 척도. 평정 척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와 이세점 체크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과정 평정 척도 방법이라고 따로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행사전 채점방법이 처음 나왔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네들의 특징들이 있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총체적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점이 있었잖아. 이 장단점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단점과 관련해서는 벤치마크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라의 니은에 알맞는 문항 예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순위계 문제인데요.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단계 2번에 보시면 사운드북에 나사못의 드라이버를 수직으로 맞추고 드라이버의 왼쪽 방향으로 돌려 나사를 푼다고 돼 있죠. 그러면 니은에 들어가려고 누가 보더라도 사운드북에 뚜껑을 덮고 나사못을 구멍에 끼우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돌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대로 끼워 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니은에 단순히 돌려서 끼운다로 쓰면 제가 보기에는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왼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에는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소위 말해서 절차, 단계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썼냐 안 썼냐가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번 문제는 수능형 해석형 문제이기 때문에 빼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특징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약간 애매하게 낸 것도 있는데 뭐 그래도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번에 1번. 자, 1. 기획을 도입 목적 한 가지를 쓰고라고 돼 있죠. 기획에 뭐다? 총체적 의사소통법. 영어로 TC, Total Communication이죠. 이 Total Communication 같은 경우에는 뭐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1차원어를 구어로 두고 모든 의사소통법을 쓰는 거잖아. 이 모든 의사소통 쓰는 이유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 목적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TC, 총체적 의사소통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뭘 둬야 되냐면, 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는, 또는 모든 상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라고 쓰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의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자, 기획에 사용되는 의사소통 유형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는 구화고요. 이 구화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지문자, 그리고 뭐 상징, 그리고 책에 있는 보면 읽기, 뭐 쓰기 이런 표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어 빼고 웬만한 거 쓰면 다 정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수어도 제외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문자라든지 읽기, 쓰기 이런 내용들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이게 좀 애매한데, 자, 이 니은 측면에서 한국 수어와 음성 언어의 차이점 두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제일 좋냐면 수어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국 수어와 음성 언어의 차이점 두 가지를 고민해야 봐야 되는데, 자, 니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국어 문법 체계는 한국어 문법 체계와 다른 거군요. 네, 한국 수어는 음성 언어와 언어적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수어는 한국 문법과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뭘 활용하면 좋으냐? 방금 제가 얘기했죠. 수어의 특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화의 특징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간적 배열, 동식성, 반복성, 도상성과 자익성, 가역성, 조음과 조동의 운동량 비교, 비수지 신호의 적절한 사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공간적 배열 그리고 이 동식성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것이 있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어와 그리고 음성 언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두 가지잖아.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를 써놨기 때문에 이걸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순차적 연속적으로 음소를 배열하고, 그리고 수어 같은 경우는 공강적으로 배열을 하죠. 수화소를. 그리고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연속적 분절이고요. 수화는 동시적 분절입니다. 이 내용으로 두 가지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낸 측면이 크고,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것만 보면 실제로 물어볼 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당연히 자연수화와 국어 대용식 수화의 차이점을 물어봤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물어보고 수화와 음성 언어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수화의 특징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3번. 디귿에 해당하는 관점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썼을걸? 이중문화, 이중언어 접근 이렇게 썼을걸요? 근데 이거 내용을 보세요. 디귿. 농문화를 수어, 사용,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는 관점. 이거 내용을 보시면 뭐가 없다고? 이중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디귿의 정답은 이중문화 접근법이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야 쓸 수 있다고요. 특히 중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냈잖아. 이중 언어 접근으로 냈잖아. 그래서 초등에서는 이렇게 이중 문화 접근으로 시험 문제 낸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2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로 정답을 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처음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조용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음문 장애와 관련된 중재 방법을 이렇게 냈는데, 일단 문항 1번에 보시면 이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초과점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바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 나의 디귿의 예시를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한 가지 쓰고, 2. 리을에 사용된 중절을 쓰라고 하죠. 자, 디귿 초성에서 영구계음 생략을 자짐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예시를 보면 쓰시면 되고요. 알다시피 고은 선생님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형태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 가. 이 가가 영구계죠. 그래서 가 위를 아 위로 이렇게 발음하는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의미 빠지는 내용을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많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겠지. 감, 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여튼 영국의 의미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자, 리을. 나이가 발음할 수 있고 고기를 핵심 단어로 하고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를 훈련 단어로 선정해서 연결해 발음하도록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모의고사 때 볼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짝짝을 기법이라고 알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험 문제를 저기서 낼 줄 알았는데, 저기 언어 인지적 접근에서 언어 인지 방법을 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렇게 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문항 3번 1. 나의 미음에 해당하는 말더듬의 부수행동 유형을 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더듬은 1차 행동, 핵심 행동과 2차 행동, 부수행동이 있죠. 자, 부수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표할 차례가 되면 자꾸 화장실이나 보건실에 다녀오겠다고 함.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는 눈을 맞추지 않고 딴 곳을 보거나 대화에 끼지 않고 싶어 함. 이거 누가 보더라도 대화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회피 행동을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항 3번의 동그라미 2번에 B에 해당하는 지도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얘 지금 특징을 본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말들음이 심해지고, 그리고 긴장한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우의 심리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또한 고은 선생님 책에 교사를 위한 중재 방법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더듬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교실을 허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비읍에 해당하는 지도 방법을 쓴다고 하면 허용적인 교실 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틀려도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 쓰셔도 무관하지만, 일단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허용적인 교실 분위기 조성,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지금 딱 이것만 보고 떠올리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드바스 6단계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중재명을 쓰는 게 아니라 지도 방법을 써놨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한동안 안 나왔던, 뭐가 나왔다고? 초등에서 안 나왔던 지적장애 학생의 동기적 심재 특성을 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물어볼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5번에 문항 1번, 가의 기억의 특성을 쓰고, 기억이 외적 통제소죠. 이 외적 통제소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결과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각하는 것을 외적 통제, 또는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외적 통제 소재라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초과적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외적 통제 소재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과적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내용을 본다고 했으면, 자, 1. 나의 리을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리을 내용을 보면 도서관 이용하기를 배운 후 현장 체험을 통해 학교 근처 도서관에 가서 직접 그림체를 제출하기, 학급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교수를 이렇게 물어봤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문항 3번에 동그라미 2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고민이 해결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도 문제고 B형에 있는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A에 나타나고 있는 위마이어가 제시한 개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지금 A 내용을 본다고 하면 위마이어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기능적 모델을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하이픈들이 얘기하는 자기결정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을 대출함,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적 통제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B 내용, 두 번째 하이픈 내용을 보면 자기 효능감이 있죠. 이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기 효능감과 그리고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들, 이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 자기 자리에 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꽤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기 옹호 및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가 자기 옹호 및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가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하이픈과 두 번째 하이픈이 이거 합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이게 기능적 모델에서 얘기하는 자기결정의 특성 중에 하나인 심리적 역량 강화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이게 장애 옹호 및 리더십이 돼야 돼요. 왜? 같이 묶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답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만약에 저거를 A를 각각 내용들이 심리적 역량 강화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심리적 역량 강화라고 썼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시험장에서 그러지 못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자기 옹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때는 몰라요. 근데 보세요. B형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뭘 물어본 게 하나가 있냐면 자기 옹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잘못 낸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서, 같은 시험에서 똑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A의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을 굳이 장애 옹호 및 리더십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이라 본다고 하면 이거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11가지, 12가지로
지금 위마일은 뭘 얘기했냐면 자기 결정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뭔 말? 내적 통제소,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옹호 및 리더십 이런 것들을 11가지의 자기 결정 기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리적 역량 강화가 답이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자기 결정 특성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4가지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뭉 뜨는 거라 가지고 A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이거 써도 무방하잖아. 그쵸? 이거 써도 무방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기결정 기술을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3번의 동그라미 2번 내용.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 내용은 지금 도덕과 내용이기 때문에 초과적 내용이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번 내용을 볼게요. 자,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읽기 장애 하위 유형을 내고 욕을 그렇게 먹었으면서 이제는 쓰기도 내네요. 자, 나의 귀에서 수화가 나타내고 있는 쓰기 학습 장애 하위 유형이 뭔지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B 내용 읽어보시면요. 얘 지금 7개 단어를 쓰는데 단어를 써야 되는데 3개만 쓰고 내용도 잘 떠올리지도 못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글도 잘 못 찍고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작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컥이 얘기했던 학습장애 하위 유형의 쓰기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철자, 두 번째가 작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자 쓰기 학습장애 그리고 작문 학습장, 쓰기 학습장애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작문이죠. 그래서 작문 쓰기 학습장애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쓰기 과정적 접근법. 아이고, 어렵지 않게 냈네요.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단계명을 쓰고 자, 계획, 초안 작성, 디귿, 교정, 발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수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에 관한 전략을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리을에 보시면요. 교정이잖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반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을 위한 1번의 배려로 문장을 만들고 내용을 조직하세요. 자신이 생각한 글을 읽고 다시 읽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리을, 이 리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정과 관련해서는 문법, 철자 등 어문 규정을 맞추어서 글쓰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재 전략을 써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쓰기 관련 접근 같은 경우는 동료와 함께 뭔가 하는 게 있잖아. 또래 도움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으로서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법을 쓴다고 하면 문법 철자 등의 어문 규정을 고쳐 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그런 걸 찾아본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기 과정 중심 접근도 시험 문제 나왔다더라. 그리고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과점 문제이라는 거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는 교육과정 비벼볼게요.